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별일 다 겪는다고 하지만 저 역시도 재밌었던 일화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23살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났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편은 바로 공무원을 한다며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고, 남들이 취직하고 각자의 삶을 개척할 때 남편은 공무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만을 해야 했어요.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남편은 본인 꿈을 위해서 그 정도로 철저한 노력파였습니다. 어려서 가난하게 살았던 남편은 평생 직장을 가지고 싶다며 공무원으로 방향을 전환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졸업 후 취직을 하고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은 본인이 계속 학생이라는 점으로 위축되어 가더군요. 빨리 내가 자리를 잡아야 결혼도 하고 널 호강시켜 줄 텐데. 그래도 꼭 꿈 이뤄서 너 행복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야, 괜찮아. 아직 우리 나이도 뭔가를 도전해 볼 텐데 뭘. 지금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이루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이뤄. 어, 내가 꼭 호강시켜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그래도 네가 옆에 있어서 공부하는 거에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남편의 다정함으로 참을 수 있는 수험 생활이었어요. 저도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서로 짬을 내서 데이트를 해야 했지만 학교 다닐 때나 그때나 남편과 참 행복한 연애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주변 시어머니들 때문에 좀 힘들긴 했지만요. 그래도 민국이 공부 오래 하면 너도 지치겠다. 우리는 회사원을 만나야 할 때잖아. 너 그럼 결혼은 미룬 거야? 어, 민국이랑 결혼은 약속했으니까 시험 기다려줘야지. 그리고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지금 당장 결혼 생각도 없고. 그래도 그게 아니다. 민국이 시험 만약에 안 되면 너 어떡할래? 그래도 괜찮아? 지금부터 네가 바운더리를 확실히 쳐놔야 해. 언제까지 기다려주겠다, 뭐 이런. 안 그럼 아까운 네 청춘만 다 날린다? 내 말 잘 명심해서 들어. 주변 시어머니들의 기세로 좀 지쳤지만 그래도 저희의 사랑은 굳건했고 저희 둘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다독이며 남편의 수험 생활을 보냈는데 참 야속하게도 한 번의 시험에 붙지 못했고 남편은 4번 만에 7급 공무원으로 시험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30대가 넘어버렸고 친정에서는 이제 슬슬 결혼을 하라고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혼기가 꽉 찬 딸이 시집도 안 가고 이렇게 있을까봐 걱정이 된 부모님이었죠.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되었지만 걱정을 한 것이 무색할 만큼 남편은 공무원이 되고 2년 후에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남편 집보단 저희 집이 넉넉했던 터라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제가 결혼하면서 많은 걸 해주셨어요. 오히려 친정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자 남편은 부담스러워했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많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네 오빠랑 너랑 단둘이 있는데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장서방한테도 부담 갖지 말라고 해. 좀 더 여유가 있는 집에서 집 장만하고 하면 좋지. 그러니까 너도 너무 부담 갖지 마. 네 오빠 장가 갈 땐 이거보다 더 해줬어.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나랑 장서방이 모아놓은 돈으로 충분한데. 그래도 고마워, 엄마. 아빠 보고도 고맙다고 전해줘. 그리고 아마 민국이도 좀 부담스러워 할 거야. 본인들 사는 형편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겠어. 아유, 뭐 어때?
민국이도 이제 내 아들인데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받으라고 해.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알겠지? 저흰 그렇게 친정의 도움을 받아 결혼을 했고 드디어 부부가 되었어요.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참 죄스럽게 생각하셨고 그럴수록 남편이 더욱더 위축되어 보였죠. 그래서 한편으론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남편이 그렇게도 원하는 공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자신 있어 보였어요. 꿈을 이루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그 모습에 저도 너무 좋았죠. 남편은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싫어하고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친정에서 도움을 주셨을 때 처음에 거절을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전 그런 모습이 남편에게 더욱 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제가 더 잘하고 내조를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 없는 집에 시집와서 네가 고생이 많지? 항상 맞벌이 해야 하는 형편이고 남들처럼 집에서 내조나 하면 얼마나 좋아. 한없이 미안하다 정말. 우리 아들도 없는 집에 태어나서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자랐는데 내가 죄인이지. 그래도 네가 우리 민국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민국 씨처럼 다정한 사람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딱 소원을 이룬 것 같아 너무 좋거든요.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국 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넣어두셔요.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내가 민정이 같은 여자를 만난 거지. 엄마도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야. 조금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달까?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그러지. 민정아, 고맙다. 너같이 고운 애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내가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몰라. 에이, 그만 말씀하시래도요. 저도 이렇게 좋은 어머님 그리고 민국 씨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셨죠? 정말 문제될 거 없는 시댁이었어요. 조금 어렵게 사는 것 빼고는 시어머니도 경우가 바르신 분이었고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 곁에서 예의 바르게 자랐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자 동문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오래 사귄 장수 커플이 결혼을 하냐고 말이에요. 친구들이 밥을 꼭 사라고 하던 찰나에 남편과 같이 대학 동문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나간 동문회에서 남편과 저는 조금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도 상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더 상하는 일이 있었죠.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과 유학을 갔던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을 했던 친구들이었고 남편은 공무원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첫 대학교 캠퍼스 커플 중 유일하게 결혼 커플이 나오자 친구들은 축하해주면서도 은근슬쩍 기분 나쁜 말도 하더라고요. 야, 오랜만이다. 너희 그렇게 연애 오래 하더니 드디어 결혼도 하고 부부가 됐구나. 아마 우리 중에 너네가 제일 오래 만나고 결혼한 거지? 민정이가 진짜 고생했네. 얘 공무원 준비한다고 뒷바라지하고, 안 그래? 넌 민정이한테 잘해야 해. 당연하지. 민정이가 나 때문에 기다려주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훨씬 잘해야지 뭐. 알고 있다 자식아. 걱정 마. 우리 중에 아마 민국이가 제일 장가 잘 갔지? 민정이네 집안 빵빵하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민정이도 돈에 대해 아쉬울 게 없으니까
민국이한테 시집 간 거지. 야, 민국이 너 진짜 처가 잘 뒀어. 부럽다.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잘 됐네. 뭐가 잘 돼. 민국이가 날 만나줘서 고맙지. 그리고 우리 집이랑 민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 마. 뭐 어때? 우리 사이에 안 그러냐, 민국아? 우리가 이런 얘기도 못할 사이는 아니잖아. 어쨌든 부럽다, 부러워. 사실 저희 집이 좀 많이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대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기들은 저희 집이 잘 산다는 것이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와 결혼한 남편에게 장가를 잘 갔다며 계속 무안을 주더군요.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니 남편도 조금은 듣기 힘들어했고 저 역시 그런 친구들의 무례함에 조금 기분이 나빠졌어요. 애써 제가 남편을 실드 쳤지만 얼마나 웃기던지 친구들은 그런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본인들의 말만 하더라고요. 우리 집 덕볼 게 뭐가 있냐? 민국이는 본인 의지대로 시험 봐서 공무원 된 건데 처가 덕본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 그래도 언젠간 다 콩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게 부럽다는 거지. 어쨌든 우리 동기 남자애들 중에 팔자 제일 핀 거는 장민국이다, 이 말이야. 야, 네가 오늘 한턱 쏴. 장민국 인생 핀 기념으로 한턱 쏘는 거다. 알겠지? 아, 내가 결혼 전에 민정이 꼬셔 보는 건데 아깝다, 아까워. 장민국, 민정이한테 잘해라. 알겠지? 여기서 민정이 노리고 있는 사람 많아. 야, 넌 얼굴부터가 탈락이야. 어디다 네 얼굴을 드미니? 난 딱 남자 외모밖에 안 보는 거 몰라? 어디다 대고 얼굴을 드밀어? 제 길을 세워주려 말하는 동창 말인데도 기분이 나쁘더군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금세 굳어졌고 제가 기분이 나쁜데 남편은 오죽할까 했지만 남편은 차마 티내지 않았어요. 동창 모임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은 생각이 많아져 보였어요. 남편에게 슬슬 혹시 뭐 언짢은 거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여. 혹시 뭐 언짢은 일 있어? 아니면 뭐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말을 해줘야 알지. 아까 그냥 애들이 한 말이 신경 쓰여서 그래. 모든 사람들이 날 그렇게만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너 하나만 보고 결혼한 건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처가덕 본다고 하니까 좀 속상해서. 내 자격지심이지 뭐. 미안해. 이것도 다 내가 못나서 그래. 아니야. 나도 기분 나쁜데 자기는 오죽하겠어? 당신 마음 이해해. 당신 힘으로 다 모든 거 이뤘는데 남들은 처가덕 본다고 하니까.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노력이 헛수고 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그렇네. 절대 아니니까 신경 꺼. 우리만 알면 됐지.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우리 집 덕 보려고 했던 거면 나 애초에 당신이랑 헤어졌어.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결혼한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 자기야. 얼마나 속상했을지 남편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편도 이런 거를 티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날 동창회를 다녀온 뒤 처음으로 속내를 내비친 거였거든요. 전 그런 남편을 위로했고 남편도 옹졸한 모습 보여줬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신 안 일어날 것 같았지만 남편 어렸을 적 친구들 모임에서도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 모임은 부부 동반 모임이었는데 워낙 남편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어서 남편네 집 사정을 잘 알더라고요.
게다가 지금은 같은 공무원 동기이기도 해. 저희 집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친구였고, 그 친구가 유달리 남편에게 짓궂게 굴었어요. 아니, 어려서 우리 집에서 너 많이 밥 먹여줬잖아. 안 그러냐? 재수씨, 민국이 이놈 엄청 알짜 된 거예요. 자식이 공무원 돼가지고 이제 다 네 세상 같지? 어려서 맨날 우리 집 와서 밥 얻어먹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아주 좀 산다고 바뀌었다. 그땐 고마웠어. 그래도 뭐 지금 걱정보다 잘 살고 있지 뭐. 그러니까 걱정은 그만해라. 이젠 충분해. 재수씨가 알아? 네 코 흘리게 시절 아주 알짜 돼가지고 말이야. 네가 공무원 될 줄 누가 알았냐? 뭐 시험 보고 합격하면 되는 직업이라지만 밥도 못 얻어 먹던 놈이 그래도 공부할 돈은 있었나 봐. 혹시 재수씨가 대준 거 아니에요? 이놈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복은 타고났다니까. 재수씨가 도와줘서 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제가 이놈 얼마나 밥을 먹여줬는데요. 아마 나 없었으면 굶었을걸? 그래 안 그래? 나한테 고맙지? 그러니까 평생 형으로 모셔. 너 그 밥 먹여주는 거 얼마나 생색냈냐? 맨날 밥 조금 주면서 더럽게 많이 먹는다고 맨날 구박했잖아. 기억 안 나? 어쭈? 이게 고마운 줄 모르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 아주 이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남편의 어렸을 적 친구이기도 하고 회사 동기이기도 한 친구도 무례하게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착하기만 하니 그런 것 같아 기분이 나빠질 참이었죠. 제가 그 동기한테 화낼 틈도 없이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자리에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어요. 남편이 소리를 치자 그 동기도 놀랐는지 멋쩍어 했고, 사실 통쾌하기도 했지만 선한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낸 것을 보니 마음이 좀 좋지 않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참기만 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만 좀 해라. 언제적 얘기 가지고 그러냐? 참나. 너 나한테 무슨 콤플렉스 있어? 회사에서도 내가 더 신임 받으니까 오늘 일부러 대놓고 갈구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못 그러니까 작작해라. 진짜 보기 안 좋아.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뭐? 참나.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게 어렸을 때 피죽도 못 얻어먹던 게 참 많이 컸다. 너야말로 그만해라. 어릴 때 얘기 지겹지도 않냐? 너 공부 못해서 맨날 뒤지게 맞았던 것만 봐도 지금 왜 맞았는지 알겠어. 천성 안 변한다더니 재수씨도 아냐? 오늘 그 재수씨 안 오셨네. 내가 오면 네 학창시절 얘기 다 했을 텐데 아쉽다 아쉬워. 와, 꼴랑 그 공무원 사회에서 인정 좀 받는다고 얘가 날 물러보네. 너 나 몰라? 학교 다닐 땐 나한테 깝죽거리지도 못했던 게 오늘 좀 엉긴다 형한테. 내가 너보다 진급 먼저 하면 넌 나가리야 이놈아. 알겠냐? 그러니까 잘하란 말이야. 남편의 동기는 멋쩍은지 연신 소주를 들이켜며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 술자리에 있던 모든 친구들도 더 이상 말이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또 아무렇지 않게 옆자리 다른 친구에게 가서 술을 마셨죠.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얘기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일이 있고 남편은 본인의 의지대로 더더욱 열심히 살아갔어요. 아, 민정이 처음에 민국이한테 시집 간다고 했을 때 좀 말렸는데 이제는 네가 제일 부럽다 기집애야. 남편 안정적이지. 너도 뭐 그 정도면 안정적이지. 얼마나 좋아. 부러워 정말. 신랑감은 민국이 같은 남자가 최고야. 진득하니 성실하고.
그럼, 그리고 가정적이긴 또 얼마나 가정적인데. 봐봐, 내가 보는 눈은 있잖아. 그때 내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 그러게나 말이다. 아휴, 민국이 같은 남자를 만났어 해, 정말. 진국이야, 보면 볼수록. 성실하고 착하고 다정하고. 꾸준하고 성실한 남편을 볼 때마다 주위에선 다들 결혼을 잘했다고 아주 칭찬했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나날이었죠. 남편이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하면서 노력한 결과 남편은 남들보다 진급이 좀 빨랐어요. 회사에서도 신임을 많이 얻고 남편이었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 영어 공부며 회사 꾸준 일이며 그 정도로 남편은 성실 아니면 시체였죠.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땐 제발 남편만 닮게 해달라고 늘 바랬을 정도였답니다. 친정에서도 그런 남편의 성실성을 참 높게 사셨는데 뭐든 열심히 하고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에게 고맙다고도 하셨어요. 하여간 우리 장서방 보면 대단해. 어쩜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저렇게 뚝심 있게 몰두할까? 진짜 성실성 하나만은 최고야. 내가 남편 잘 골랐지 뭐. 회사에서도 동기 중에 진급도 아마 제일 빠를걸? 그치 자기야? 그게 다 왜 그런 거겠어. 공무원 사이가 그렇게 냉철한데 그래도 인정을 받은 거잖아. 진짜 아무리 봐도 내 남편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에이, 아니에요. 뭐 제가 열심히 살아야 민정이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잘 클 수 있죠. 그래서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내가 아주 딱 알아봤어, 우리 장서방. 여자는 이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행복한 거야. 하여튼 고마워, 장서방. 정말로. 천성이 부지런한 남편 덕분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여기고 살았어요.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자녀와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살기엔 충분했죠.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곤 하지만 일반 회사에 비해 벌이가 적어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고 마침 돌아오는 주에 남편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 주더라고요. 사실 모임에는 저희가 좀 크게 대인 적들이 많아 별로 가지 않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동안 모임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꼭 나오라고 남편 친구들이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이번엔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애들이 얼굴 좀 보자고 해서 우리 한동안 안 나갔었잖아. 그러게, 난 괜찮은데 꼭 가면 속 뒤집어 놓는 인간들 때문에 그렇지. 그럼 나 출장 끝나고 돌아오는 날에 바로 모임 장소로 갈게. 자기 먼저 가 있어. 아무래도 난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네. 그래도 뭐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약속을 잡고 전 출장을 갔고 돌아오는 그날 부부 동반 모임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많은 친구들이 와 있었고 오랜만에 보는 거라 어색하더라고요. 저희의 속을 뒤집던 남편 회사 동기도 와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듣기론 공무원 생활을 갑갑하게 여겨 회사를 그만둔 뒤 일반 유통회사 하청업체를 차렸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 공무원보다는 벌이도 많을 것이고 얼굴 때깔도 달라졌더라고요. 그 동기는 남편을 보자마자 역시나 호랑이가 먹이를 발견한 것처럼 남편에게 슬금슬금 다가오더군요. 아무래도 본인이 못 버티고 그만둔 공무원 생활을 남편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기 싫은 눈치였죠. 남편은 7급에서 시작해 5급이 되었고 그 사이 연봉도 많이 올랐거든요.
어이, 오랜만이다, 장민구. 잘 지냈냐? 참, 그 답답한 사회에서 그래도 잘 버티네. 임마, 그래도 남자가 좀 포부가 있어야지. 어렸을 때도 좀 소심하더니 아직도 거기 답답한 데서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는 거냐? 역시 너는 너다. 답답하다니. 뭐 조직 생활이 너에 안 맞을 순 있었지만 난 잘 맞아. 진급도 빨리 한 케이스고 괜찮은데 뭘 그래?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넌 그만두니까 얼굴이 폈다. 이래서 사람이 맞는 게 있나 봐. 잘 됐어. 너나 나나 잘 찾은 것 같아. 야, 합리화하지 마. 남자가 사업을 해야지. 무슨 공무원 그딴 걸 한다고? 난 후회한다, 후회해. 공무원 한 걸. 꼴랑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얼마나 시키는지. 너같이 답답한 스타일이나 공무원이 맞는 거지. 나같이 화통한 스타일은 안 맞아. 알아?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회사는 좀 잘 되나 봐. 나랑 같이 일했을 때보다 얼굴이 폈네. 그땐 죽상이었잖아, 너. 당연하지. 너 내가 얼마 버는 줄 알고나 하는 소리냐? 하긴 네가 뭘 아냐. 그 답답한 사회에서 처박혀 일하는데 아유 답답해. 진급해봤자 뭐 5급이겠지, 안 그래? 연봉 5천 받냐? 5천? 야, 그 돈으로 네 부인 밥은 안 굶기냐? 애들도 줄줄인데 돈 필요하면 연락해. 뭐 너 정도면 내가 이제 없이 돈 꺼줄 수 있지. 그 월급으로 아무래도 철밥통이지만 내 식구 먹고 살긴 힘들잖아. 순간 선 넘은 남편 동기의 말에 화가 나더라고요. 뭐든지 본인보다 절대 잘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남편에게 말을 한다는 게 너무 꼴사나웠거든요. 그 자리를 박차고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려 하는데 순간 제 얼굴을 확인한 그 무례한 동기 아내가 동기 뒤통수를 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즉시 동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얼어붙었고 참 웃긴 광경이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무례하게. 이분 민국 씨 와이프, 우리 회사 사주 딸이야. 얼른 실수했다고 꿇어 인간아. 뭐? 그럼 우리 회사에 물품 납품해주는 회사가 재수 씨네 회사였다고? 아, 그게 말이 돼? 아, 재수 씨네였구나. 아, 죄송해요. 이가 술이 많이 마셔서 실수했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세요. 네? 알고 보니 그렇게 남편을 깔아뭉개지 못해서 안달난 그 동기가 차린 회사는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의 하청업체였어요. 그리고 저도 아빠 회사 일을 도와 일을 하던 중이었고 종종 그 동기 와이프를 본 적이 있던 터였는데 그 와이프가 이 무례한 동기 와이프일 줄이야. 대부분 거래는 와이프랑만 해서 사실 사업체 자체가 남편 동기 거인 줄 몰랐거든요. 정말 세상이 좁다고 생각했고 이 말을 끝으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동기는 본인의 밥줄이 달린 일이라 그런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아까와는 반대되는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하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꼴을 제 눈앞에서 보여주더군요. 아, 재수 씨네 회사였군요. 아,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사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 회장님 따님이실 줄은 몰랐어요. 혹시 제가 뭐 언짢게 한 건 없으시죠? 뭐 워낙 민국이랑은 오래된 친구이자 동기이기도 해서 남자들끼린 허물 없이 굴잖아요. 허물?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어쩜 그렇게 제 남편에게 기분 나쁜 말만 골라 하던지. 사실 오늘도 진짜 기분 나빠질 참이었거든요. 당신이 못 버틴 그 공무원 사회에서 진급하고 인정받으면 대단한 거지.
그 꼴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깔고 뭉개면 좋으세요? 본인이 이 사람보다 한참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볼 때마다 일부러 더 그러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친구니까 그랬던 거죠. 남자들 사이를 너무 모르셔도 모르신다, 재수씨. 친구라서 그랬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친구인가? 어렸을 때 남의 아픔 헤집고 지금도 본인이 더 잘났다는 듯이 비꼬고 저희 회사 거래처 대표가 이런 인격체를 가진 인간일 줄 알았으면 진작 잘라냈을 텐데 이제서야 알아서 다행이네요. 아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가 원래 자격지심만 똘똘 뭉친 인간이라 남을 깎아내리지 못해 안 달랐다니까요. 집에서 저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노여워 마시고 화 푸세요. 제가 집에 가서 이한테 따끔하게 얘기할게요. 네? 제발요. 제가 회사와의 거래를 끊을 것처럼 얘기하자 동기의 부인이 대신 나서서 사과를 했지만 그래도 전 분이 풀리지 않았죠. 어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지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계속 앉아서 남편의 허물을 헤집었을 것을 생각하니 그 물화가 치밀었어요. 전 계속해서 그 동기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옆 친구들도 한마디씩 거들더군요. 그래, 너 그동안 좀 민국이한테 너무하긴 했어. 어려서부터 민국이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지 계속해서 민국이만 갈구고 근데 커서도 그러냐? 애가 유치하게.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민국이한테 큰 콤플렉스 있는 것처럼 구냐? 그러게나 말이야. 너 언젠간 큰 코 다칠 줄 알았다. 민국이가 착해서 그렇지. 얼마나 성실하고 우리 중에 공부 제일 잘했잖아. 너네가 뭘 알아? 그리고 민구가 우리 친구 아니냐? 내가 뭘 얼마나 민국이를 괴롭혔다고 그래? 안 그래, 민구가? 넌 몰랐겠지만 어려서부터 넌 늘 날 네 밥처럼 여겼잖아. 배고플 때도 항상 너네 집 밥 주면서 늘 생색내고 대학교도 너보다 좋은 데 가니까 돈도 없는 애가 그런 대학 간다고 허세만 늘었다고 깔보고 이젠 공무원 됐을 때도 회사에서 내가 더 먼저 진급하니까 그걸 못 견뎌서 그만둔 거 아니야? 나도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이런 게 친구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 손절이다.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오늘에서야 하게 되네. 지긋지긋한 우리 인연 여기서 끝내보자. 진짜 지긋지긋하니까. 남편의 손절 말에 동기와 동기 부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무래도 손절이 충격이라기보다 혹시라도 본인들의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할까봐 하는 표정이었죠. 남편이 동기에게 손절을 하자고 하자 동기 부인은 동기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지더라고요. 이제 어쩔 거야 진짜. 우리 대출은 대출대로 받고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한테 물건 주는 큰 회사 하나 잃게 생겼잖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허세 좀 버리고 살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그걸 못 버려서 이 사달을 만들어? 민국 씨가 얼마나 참았으면 이러겠어. 내가 진짜 우리 회사 잘못되면 이혼인 줄 알아. 알겠어? 나도 당신이랑 못 사니까. 넌 조용히 좀 해. 여자가 어딜 나서게. 민구가, 너 좀 장난이 심하다. 우리 친구잖아. 정말 이럴래? 친구? 우리가 친구였던 적은 있었나? 네가 날 일방적으로 옆에 두면서 내 불우한 모습을 보고 즐겼던 거지. 친구 아니야. 남편의 단호한 대답에 그 동기는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은 저에게 일어서서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주변 친구분 얘기로는 그 친구분들도 계속해서
동기한테 한마디씩 했답니다. 그래서 동기랑 동기 부인도 순식간에 그 음식점을 떴고요. 그리고 전 회사에 들어가서 저의 권한인 하청업체를 다시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거래를 하고 싶은 하청업체가 있던 찰나였기도 했기 때문에 남편 친구네 회사와는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진작 이 회사가 남편 친구의 회사인 걸 알았다면 애초에 끊어버렸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거래를 끊어버리자 그 동기는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과도 안 했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제발 다 잊어달라며 이제 와서 말이에요. 야, 민구가 진짜 미안하게 됐다. 나 이제 이 회사 아니면 큰일 나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제발 네 와이프 설득 좀 해줘. 내가 무슨 수로 본인이 거래하기 싫다는데. 그리고 미안하다? 참 처음 듣는 소리구나 너한테. 미안하긴 하니? 아, 미안하지. 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그냥 열등감에 젖어 있었나 봐. 넌 뭐든 잘하니까 부러웠어, 사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이미 늦었어. 넌 그날 나한테 사과했어야 했어. 자존심 부릴 게 아니라. 그냥 네 업보라고 생각해. 끊는다. 아, 제발. 아, 잠깐만. 끊지 마. 넌 말년이 행복하잖냐. 정년 퇴직하고 연금 받으면 되는데 난 어쩌라고. 공무원도 사실 계속 다니고 싶었어. 자꾸 너랑 내가 비교되니까 내 발로 나온 건데, 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사람 하나 살린 셈 치고 제발.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정거래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본인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얼마나 크게 화로 돌아왔는지 이번에 본인도 느꼈겠죠. 그리고 남편 친구들에게 듣기론 그 동기 부인도 동기와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였다고 했는데 철저히 혼자가 된 거예요. 남을 그렇게 비참하게 깔아뭉개고 혼자 잘났다는 듯이 지내더니 결국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이 혼자 쓸쓸해지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좀 심한가라고도 생각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겪어온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남편 부부 동반 모임을 가게 되면 정상적인 친구들만 있어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며 얼마나 얘기도 잘 통하는지 몰라요. 다들 그 친구와 언제 손절할지 타이밍만 봤다고 하던데 참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인지 우습고 우스웠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애들도 성인이 되었고 남편도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저 역시 아직 청춘이라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꽤 지난 얘기지만 돌이켜보면 우습기도 하고 참 인생 한 치 앞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한번 남겨봤어요. 지금 제 바람이 있다면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내 식구 그냥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의 소원이자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욕심 없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죠.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사건건 온갖 참견을 다 하던 시어머니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던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제일 힘들었던 점은 시모의 참견이었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저 혼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한 공간에 시모가 자리에 있다면 무조건 한마디는 들어야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10년간 반복이 되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와닿지 않을 테지만 제가 지금부터 써내려가게 될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왜 사연을 신청하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가끔 시댁을 가게 되면 남편과 여러 가지로 진지하게 대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가 대화에 끼어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모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은 관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의 참견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과하게 다가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도 무조건 끼어드는 게 문제였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시모가 옆에 있으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모가 꼭 끼어들면 일이 터졌거든요. 아주 작은 문제도 시모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일이 엄청나게 커져서 수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댁에 가면 입을 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게 되었고 가끔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는 날도 있었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었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시모가 가진 성격은 절대 고칠 수 없는 하나의 버릇이었습니다. 결국 그냥 포기하고 신경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살았어요.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상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터득하게 되었죠. 시모 본인도 자기를 무시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와 담을 쌓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게 되면 침묵만 흘렀었고 안 좋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동서가 들어오게 되자 또다시 시모의 안 좋은 성격이 재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한 식구로 들어온 이후 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후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신혼집 관련해서 저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놨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을 넣기 위해 궁금한 점들에 대해 물어보았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동서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와 동서 사이에 끼어들어 앉더니 대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 넣어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나온 분양 아파트들이 입지도 별로 안 좋고 1군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라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무리해서 청약 넣지 말고 좀 더 기다렸다가 괜찮은 아파트 나왔을 때 신청하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이 전세고 너희들 회사와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러던데 그럼 네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저번에 내 아들과 둘이서 몰래 진지하게 대화하던 걸 잠깐 엿들었었는데 사돈어른께서 타운하우스를 너한테 증여해 주기로 했다던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는데 굳이 2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니? 그거 애들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위치도 괜찮고 청약은 나중에 정말 좋은 아파트 나왔을 때 사용하면 되잖니. 임신도 했는데 출산 전에 자리 잡고 살게 해줘야지. 그건 또 언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거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시겠다는 건데 그걸 동서 임신했다고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 사돈어른이 증여해 주겠다던 타운하우스 시세 대충 알아보니까 9억 정도 하더구만. 너희 집안은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 얘가 이렇다니까.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야. 작은 애들이 고생해서 사는 것보다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아 안정적으로 살면 얼마나 보기 좋아? 어머님,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9억이나 하는 타운하우스를 그냥 달라는 게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이잖아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 너희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있는 놈들이 터하다더니 가족끼리 집 하나 가지고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니? 너한테 언제 증여해 준다디? 내가 한 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거라. 있는 집안이면 베풀 줄도 알고 살아야지. 너는 항상 내가 하는 말에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니?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 저희 지금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부모님께서 아직 증여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제 소유가 돼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처분하고 그 돈을 드릴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방적인 생각을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대화 중이었으니까 자리 좀 비켜주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어머님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말도 못해? 평생 입 다물고 살라는 거니? 내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항상 보면 돈 많은 것들이 터하다니까. 나 같으면 타운하우스에 살라고 넘겨줬다. 동서와 저는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아서 분위기는 또다시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자 동서가 집 얘기를 괜히 꺼낸 것 같다면서 저에게 죄송하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시모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문제였고 이런 생활이 질려버린 저는 그날 이후 시댁에 모이는 일이 있어도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아 아예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고 남편과 저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너희들이 하도 바쁜 것 같아서 직접 얼굴 보러 왔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희들 요즘 내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었잖아. 다들 들어가라. 당신도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빨리 좀 들어가봐. 우리가 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마침 저녁들 먹고 있었니? 일부러 밥 안 먹고 왔는데 아주 잘 됐네. 이왕 먹기 시작한 거 같이 좀 먹게 다시 차려서 내와라. 냉장고에 맥주 좀 있으면 꺼내보고. 북적거리니까 이제야 좀 살맛 나네. 형님, 죄송해요. 미리 연락드리려 했었는데 어머님이 핸드폰 좀 잠깐 달라고 하셔서 드렸었는데 형님 집에 올 때까지 연락하지 못하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형님 놀래켜줘야 한다고 가족들 핸드폰 전부 다 뺏었거든요. 저희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형님한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까지 수다 떨고 있을 거니? 일단 밥부터 내오라니까. 요즘 세상 정말 많이 변했다. 늙은 시부모가 며느리 집에 와서까지 눈치 봐야 되겠니? 연락 한 번 주시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무작정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너희들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움직인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다. 밥상 좀 빨리 차려내와라. 밥을 먹어야 가든지 할 거 아니야?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던 시모는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행동했어요. 동선혜와 시부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시모는 되려 저에게 큰 소리치며 밥상을 내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집 밖으로 내치고 싶었지만 최대한 감정 억누르면서 참고 있었고 동선혜와 시부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저녁상을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동선은 임신한 몸인데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움직였어요. 그렇게 음식 준비가 끝이 나고 둘러앉아 다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미 시모 때문에 입맛이 뚝 떨어져 음식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였고 동선혜와 시부는 저희 부부의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대로 시모는 개걸스럽게 정신없이 음식을 먹더니 한 그릇으론 모자라는지 더 달라고 하길래 고봉밥으로 퍼서 드렸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며 이런 식으로 반항하냐면서 한마디 툭 던지시곤 식사를 이어나가시더니 동수와 제가 대화하는데 또 끼어들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곧 출산인데 당연히 네가 옆에서 몸조리하는 거 도와줘야지. 회사의 사정 얘기하고 한동안 옆에 붙어 있어줘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머님, 그냥 하시던 식사 마저 하세요. 왜 또 끼어드는 건데요? 동서가 출산하면 동선의 가족이 와서 신경 써준다는데 왜 제가 회사까지 빠지면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동서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잖아요. 출산 후에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 물어보는 건데 꼭 참견해야 마음이 풀리세요? 그러는 어머님이 옆에서 몸조리 도와주면 되겠네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신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머님은 그런 거 귀찮아 하셔서 제가 아이 낳았을 때는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동서는 엄청 아끼시니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식사 다 하셨으면 그만 들어가세요. 저희도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돼서요. 그나저나 타운하우스는 어떻게 됐니?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거야? 내 말대로 작은 애 출산 선물로 주면 딱일 것 같은데 가진 게 있으면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또 그 얘기세요?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해 주신 걸 동서 출산 선물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형님, 그만 열내세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왜 이런 문제로 계속 얼굴을 붉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난처할 게 뭐가 있어? 타당하게 요구하는 건데 큰 며느리가 욕심이 좀 많아. 가진 것도 많으면서 베풀 줄을 모른다니까. 가족이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처분해서 타운하우스 하나 장만해주면 되겠네요. 가족이니까 저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하면 동선애한테 좋은 집 하나 장만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어머님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도 없고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밥그릇을 저에게 망설임도 없이 집어 던졌어요. 집안의 공기는 차가워졌고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난 저도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부와 동선애회는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시모는 그 자리에 앉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보니 시모는 그동안 자기를 너무 무시해서 화가 난 거라고 얼굴을 붉혔어요. 무시를 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와 대화를 할 때마다 끼어들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거리를 두는 것뿐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시모는 자기를 서운하게 만든 행동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고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시모가 잘못한 거니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많이 실망을 했는지 결국 행동으로 움직였고 강제로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문 앞에서 난리치는 거 동서네와 시부가 겨우 말려서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매번 말끝마다 참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리는 시모와 더는 얼굴 보며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최대한 시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저희 부부는 다른 지역으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큰일 아니면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 최대한 거리를 두기 위해 저희 부부는 결국 이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시모 몰래 집을 옮겨버렸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그래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연락도 없이 전에 살던 집에 방문을 하셨고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저에게 전화해서 허락도 없이 움직였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모에게 받았던 안 좋은 감정들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사 결정하게 된 거라고 명절 외엔 시댁에 갈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확실하게 제 생각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고 늦은 감이 있었지만 제 삶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해졌었는데 얼마 뒤 동서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둘러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그 자리에는 시부모와 시동생 그리고 동선의 가족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셨어요. 그런데 모두들 심각한 얼굴로 분만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한테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커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산모가 정신을 잃어 급하게 수술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분만실 앞에서 긴장한 가운데 잠시 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부인과에 울려 퍼졌고 분만실에서 나온 원장님은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하다며 가족 모두를 안심시켜 주었는데 시모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작은 애 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를 선물로 주라며 또다시 쓸데없는 말을 뱉기 시작했어요. 작은 애 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끝까지 고집 부릴 거야? 애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네가 도와주면 좋잖니. 내가 슬쩍 알아보니까 최근에 너한테 증여했다더구만. 그런데 너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럼 또 이사하려는 건 아닐 텐데 공실로 계속 비워둘 거니? 아직도 그 얘기세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사했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신 건 맞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가 몇 번이나 싫다고 말씀드렸으면 그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얼굴 붉혀야겠어요? 세입자 쫓아내고
내 작은 아들과 며느리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가족이 우선 아니니? 너는 작은 애들이 좁아 터진 집에서 살길 원하는 거야? 이번에 서방님 청약 넣은 거 당첨됐잖아요. 아이까지 가족 셋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을 포기하는 게 더 미련한 거죠. 그럼 내가 들어가 살면 되겠다. 우리 애들 들어가게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살까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 집 나한테 줘라. 그래도 되는 거지? 아, 그만 좀 하지 못해? 여기까지 와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이미 그 집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잖아. 언제까지 며느리 속을 긁고 놓을 건데? 저기 김하선 사모님 보호자분들이시죠? 대화하시는데 갑자기 죄송하지만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한 건 맞지만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거든요. 아이한테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시모와 언성을 높이며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원장님이 순사는 했지만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선의 가족분들이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보니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아로 있을 땐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 보니 장애가 있는 줄 몰랐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원장님은 많이 놀랐다며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산했다는 말에 기쁨도 잠시 모두들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시모가 또다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시모의 그 입방정 때문에 온 가족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에휴, 작은 애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부터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더니 왠지 불안하다 했다. 평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내 아들 인생 망쳐놓은 거에 대해 보상해 주던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갈라서라. 애 다리가 짝짝이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살 수 있겠니? 엄마가 다른 좋은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 당장 힘들어도 눈 한번 딱 감으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 힘든 길 선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사돈 따님 뱃속에서 나온 아이니까 사돈이 책임지고 키우면 되겠네요. 한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 텐데 굳이 우리 아들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양육비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애초부터 건강하지 못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양육비까지 받아가겠다는 건 도둑 심보죠. 말 나온 김에 오늘 이혼 서류 준비해라. 어차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아니, 뭐라고요? 이 문제가 제 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하기엔 억지스럽죠. 제 딸이 혼자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혼이라뇨.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데요? 심한 건 사돈이죠. 이런 것도 유전인가 봐요. 사돈 어른 다리가 짝짝이 아니에요. 목발 짚고 있는 거 보면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 같은데 저희한테 이런 장애가 있다는 걸 속이고 있었잖아요. 어디서 지금 우리한테 탓을 돌리려 들어? 사기 결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 아들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 장애가 있는 집안이면 유전적으로 물려받는다는 거 모르고 있나?
당장 이혼시킬 테니까 위자료나 토해낼 생각하세요. 내가 이래서 처음 인사 왔을 때 걱정했던 거다. 작은 애가 평범한 여자들과 다르게 너무 약해 보였는데 이거 봐봐라. 결국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더 볼 필요 있겠어? 잠깐만요. 지금 제 발을 보고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죠. 제가 한쪽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다친 거지. 처음부터 장애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함부로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며느리 뱃속에서 만들어진 아이니까 그쪽 따님 책임인 거죠. 다른 여자들보다 건강이 약한 건 맞잖아요. 삐쩍 말라서 멸우치같이 뼈밖에 없으니 애가 제대로 자랄 수나 있었겠어요? 이혼은 무조건 강행할 거니 억울하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던지요. 내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선 뭐든 할 겁니다.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직 며느리랑 아이 얼굴도 못 봤는데 일단 좀 진정해봐. 애들이 알아서 잘 헤쳐나갈 텐데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알기론 당신 외할아버님이 짝발 아니었어? 왜 나한테 그랬었잖아. 예전에 발이 짝발로 태어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셨었는데 같이 다니는 게 창피했었다고. 그래서 할아버님이랑 거리를 두고 말도 안 걸었었다면서. 따지고 보면 당신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한테 유전적으로 안 좋은 걸 물려준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짝발인 게 왜 여기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문제없이 태어났잖아. 유전적으로 한치 걸러서 물려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조건 며느리 탓이야. 시모가 열을 올리면서 아이한테 생긴 장애를 동선의 가족에게 탓을 돌리자 동선의 온 가족이 시모 멱살을 잡아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면서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시모의 외할아버님께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힘든 생활을 하셨다는 말을 언뜻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저 또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모는 동선의 가족들과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시모는 막말을 퍼부으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힘들게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마지막으로 뱉은 충격적인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시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동선의 가족은 시모의 마지막 말을 듣자마자 줄따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병원에 경찰들이 출동해서 겨우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시모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100번 낫겠다며 아이 때문에 자기 아들 불행길을 걷게 할 수 없다고 막말을 퍼부었었죠. 시동생은 자기 엄마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시부도 시모에게 질려버린 듯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장님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아이의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시작했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의 몸 상태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또 한 번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혹가다 뱃속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관절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제자리로 잡아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 같다며 관절의 길이도 다행히
양쪽 다리가 똑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원장님은 아이의 몸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며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셨고, 온 가족이 아이가 정상이라는 말에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시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산부인과로 왔지만 관계자분들이 시모를 산부인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동선의 가족들도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고 시동생 또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자신이 입을 함부로 놀린 거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가족 전체가 상처를 받았던 상황이라 용서를 받아줄 마음은 없었는지 시모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사정하면서 동선의 가족에게 좋게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도 시모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시모와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동서내외도 마찬가지로 시모와 연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무리 아이한테 몸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차라리 세상 떠나게 해주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을 땐 가족들 모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려고요. 그게 가족들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시모의 입방정이 결국 자신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부와는 따로 만나고 있지만 시모와는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수도 없이 전화가 와서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입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다잖아요. 생각 없이 뱉은 말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온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명절인데 저희 가족은 사정이 조금 달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연을 끊고 지낸 지 5년 만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거였죠. 5년 전에 시어머니 성격이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연을 끊고 살았었겠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닌 제 위로 형님 내외 또한 연 끊고 지낸 지 7년이나 됐었죠. 형님 내외와 연을 끊어내게 되자 저희한테 히스테리를 부려서 결국 저희 부부 또한 등을 돌리게 된 거라 갑자기 전화를 하셨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전화 통화해봤자 예전과 똑같이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테고 괜히 감정만 상하게 될 것 같아 일부러 거절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오는 전화에 한참의 고민 끝에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먼저 말을 걸어오셨는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겠냐는 말이었어요. 5년 만에 전화해서 앞뒤 다 자르고 얼굴 좀 보자고 하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시댁으로 내려가야 하냐고 되물으니 시모는 처음으로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다가올 추석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며 많이 외롭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난감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로 전에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본다 해도 또다시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상황들이 되풀이될 것 같아 시모의 말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며 그렇게 전화를 끊게 되었고 저는 바로 형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시모는 이미 저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형님과 통화가 끝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대화가 될 것 같아 추석 명절 때 시댁에 갈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7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전화 한 통 온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많이 후회한다면서 얼굴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되지 않아? 뭔가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지. 솔직히 생각을 해봐. 우리야 다시 관계 회복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전부터 연락을 시도했었겠지. 그런데 그동안 어떠한 말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만나자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들지 않겠어? 내 생각엔 노인네가 그동안 혼자 지냈었고 우리가 먼저 다가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혼자 지내는 건 싫어서 이번 명절 때 얼굴 보자고 얘기하는 거야. 가봤자 뭐 하겠어. 허리가 부서져라 명절 음식만 만들다 집에 오겠지. 어머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닌 자기 아들들이 보고 싶은 거야. 동서는 5년이지만 우리는 7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지냈으니 당연히 소식이 궁금할 테고 아들들 얼굴이 그리웠겠지.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식을 찾는다잖아? 그리고 괜히 엮여봤자 좋을 게 없는 게 어머님이 이제 연세도 먹을 만큼 먹어서 보살핌이 필요할 게 될 텐데 건강 문제 거론하면서 우리 집이나 동서 집에 얹혀 살고 싶어 하겠지. 안 봐도 너무 보이는 레퍼토리 아니야?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는 건 분명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접근을 시도한다는 거야.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 굳혔어. 그이도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대. 또다시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동선에도 우리와 같은 생각 아냐? 괜히 또 마음 약해져서 시댁에 찾아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오지 말고 단호하게 행동해. 과거에 당했던 일을 잘 떠올려 보라고. 형님의 말대로 섣불리 행동하는 건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모의 연락을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연을 끊고 지냈던 이유는 저와 형님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예전에 올감이라는 유명한 영화에 시모가 며느리에게 저질렀던 행동들과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버님과 남편이 앞에 있을 때는 온갖 착한 척, 약한 척 하다가도 잠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시모의 본성이 드러나 저와 형님을 괴롭혔습니다. 막말과 욕설은 기본에 잠깐이라도 시모의 말에 불만이라도 갖는다면 머리채 잡히는 건 기본이었어요.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유지되다가 나중엔 시모가 휘두른 몽둥이에 형님이 잘못 맞았는지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이 문제로 병원에까지 가게 되면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되자 아주버님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시모의 이중적인 행동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그때 이후로 아예 연락 자체를 끊어버렸었어요. 형님이 시모를 상대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집행유예로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렇게 형님 내가 먼저 시모와 등을 돌리게 되었고 한동안 조용하게 몸을 사리던 시모가 재벌은 난 못 준다고 또다시 저에게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는 바람에 형님처럼 큰 사고가 나게 될까봐 그 전에 연락을 차단하고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다 필요 없다며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냈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실제로 뵌 적은 없었지만 남편 말로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 시부는 시모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돼 세상을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없던 암도 생기게 만들 정도로 시모의 성격은 너무 이중적이었거든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니 남편은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전화번호까지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시모의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았고 몇 번 전화가 왔어도 무시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형님 댁으로 찾아왔다며 무작정 밀고 들어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저희 부부한테도 할 말이 있다고 형님 댁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시모의 말에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까봐 저희 부부는 서둘러 형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초인종을 누르니 형님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는 그동안 연을 끊었던 시모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차가워진 공기 속에 저희 가족 모두 시모를 바라보며 반대편에 앉았는데 시모가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를 한참 동안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돌아오는 추석에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다며 시댁으로 오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번 명절을 함께 보내자고 하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벌써 그때 일은 잊은 거예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어머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거죠?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을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작은 며느리 너한테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한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많이 늦었다는 거 알고 있어. 나도 한 고집 하는 성격이라 너희들과 평생 연 끊고 살아가려 했는데 세월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를 되돌아보니 내가 100번 잘못을 했더구나. 너희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고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왜 그렇게까지 행동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뿐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계속 연락을 시도했던 거고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무작정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싶었다. 어머니가 이런다고 해서 과거의 아픔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보여줬던 이중적인 행동들이 아직까지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니까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고요. 그렇게는 힘들죠. 어머니 때문에 또다시 얼굴 붉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 제발 혼자 사세요.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셔야죠. 할 말 끝났으면 그만 일어나 볼게요. 암이다. 너희 아버지가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었던 암이 내 몸에도 자라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 항암 치료받으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곤 하는데 대장암 3기라 확신하기도 어렵다더구나. 입원하기 전에 너희들과 이번 명절 같이 보내고 싶은데 엄마 부탁 들어줄 순 없겠니? 어머님이 대장암 3기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저희가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에 저희들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한 벌을 이제야 받는 거죠. 너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까지 등에서 식은땀이 날 만큼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는 거 인정한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후회하면서 살아왔었어.
항암 치료 받는다 해도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데 마지막 시간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구나. 시모의 안색이 확실히 안 좋긴 했었어요. 정상인들과는 전혀 다른 혈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겪었던 아픈 기억들을 뒤로 한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모와 명절을 함께 보내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형님 내외도 아무 말 없이 시모를 회피하기만 했지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자기가 자리를 비워줘야 결정을 할 것 같다면서 연락을 기다리겠다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형님이 시모에게 제일 안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반대 의견을 내세웠고 아주버님 또한 형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 것 보면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아 저희 부부도 형님 내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당한 사람만 그 아픔을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무리해가면서 다시 관계를 엮어가려는 이유가 뭐겠어? 곧 항암 치료 받게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될 테고, 그럼 보호자가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한테 손을 벌려야 되잖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괜한 동정심으로 도와줬다가 결국 우리만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된다고. 어머님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지 과거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어머님이 보여줬던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암 때문에 관계 회복을 한다는 게 너무 억지스럽긴 하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분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눈빛이 간절해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한테 말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예전에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아주버님이랑 이 사람이 어머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지 못했겠어요. 그만큼 속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데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형님 내외와 저희 부부는 시모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피곤해지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혹시 모를 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까봐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두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 명절 하루 전날 늦은 새벽 시간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고 있던 시간이라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길래 남편은 짜증이 났는지 핸드폰 전원을 끄려고 하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확인을 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온몸에 닭살이 돋았었어요. 시댁에 도둑이 들은 것 같다면서 남자 2명이 집안의 물건을 뒤지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침대 밑에 숨어 있다며 도와달라는 문자였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아주버님한테 알렸고 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일단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시댁에 도착을 하니 이미 경찰들이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경찰서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도둑들은 어디 있어요? 벌써 도망친 거예요? 다친 곳은 없고요. 그게 나도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되더라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아들밖에 없어서 전화를 했던 거야. 그놈들이 작정하고 이 집을 털려고 했는지 주변 CCTV가 전부 고장이 난 상태네요.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하겠지만 워낙 시골이라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한 게 추석 명절 하루 앞두고 갑자기 도둑이 들었다는 건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정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얻어가는 게 뭔데? 우리 집안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집안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 봐라. 암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꾸민다는 거야? 작은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도둑놈들에게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면서 저희들 앞에 눈물까지 보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은 일단 시모를 진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집 안으로 모셔드렸고 경찰은 동네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난장판이 된 집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시모는 도둑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형님은 걱정을 해주는 것보단 되려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형님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며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어머님 저녁 늦게까지 찾아다니다가 겨우 발견해서 같이 내려오던 도중에 저를 뒤에서 강하게 밀쳤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 발견한 시간이 너무 늦은 저녁 시간대라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였어도 분명 저를 밀쳤다는 건 확실하게 느꼈는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번 더 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혹시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저희들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하필 추석 전날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부터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네요. 어찌됐든 대충 정리된 것 같으니 저희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야겠어요. 네가 나에 대해 충분히 의심한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은 내가 이런 짓을 뭐하러 꾸미겠어. 추석 명절 때 빈집 털이범 많다잖아.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집안 관리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니까 범죄자들의 범행 대상이 되는 걸 테지.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진 않겠지만 맹세코 그런 행동 한 적 없으니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좀 그렇게 원한다면 그만 돌아가도 좋다. 세상 떠나기 전에 너희들과 마지막 명절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그건 내 욕심이었나 보다. 어차피 떠나게 될 거. 뭐가 두려워서 침대 밑에 숨어 있었는지 내가 너무 한심하네. 나 혼자 정리해도 되니까 그만 돌아가고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거다.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들 지내거라. 마지막 눈 감기 전에 한 번쯤은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시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상당히 슬픈 얼굴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를 워낙 많이 속이고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의심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아주버님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남편도 그만 돌아가자면서 난장판이 된 집안에 시모를 혼자 남겨둔 채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또 연기하는 거니 절대 속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방심하면 당하게 될 거라고 시모의 속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저에게 한 번 더 각인시켜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한 것도 이상하고 명절 전날 도둑이 들어왔다는 게 여러 가지로 의심이 되는 건 맞았어요. 저희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일단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저희 부부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 친정집으로 향하려고 바쁘게 준비한 뒤 현관문을 열었는데 제 앞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나타났어요. 갑작스런 돌발 상황이라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고 급하게 밖으로 나온 남편도 시모를 보곤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번엔 왜 또 오셨냐고 날카로운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혼자 있는데 또 도둑이 들어오게 될까봐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저희 집에 온 거라며 형님 집에 가봤자 욕만 먹을 것 같아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지만 시모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일단 저에게 시댁으로 가자고 얘기했어요. 시모를 집에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친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아주버님한테도 이런 골치 아픈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한 뒤에 그렇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집에 도착을 하니 형님 내외도 때마침 시댁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미 동생이나 저도 그동안 어머니랑 연을 끊고 지내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걸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고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받아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아직까지도 어머니 얼굴 보는 게 불편하다고요. 겨우 마음 잡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찾아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제발 이 집에 가만히 좀 계세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 마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그럼 잠깐 와서 밥 한 끼만 같이 하면 안 될까? 그래도 명절이고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였는데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 앞으로 절대로 귀찮게 안 하고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릴 테니 한 숟갈만 뜨고 가라.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님을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시모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다며 세상 떠나게 될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면서 사정을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시댁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미 시모는 저희와 식사 한 끼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지 몸도 안 좋다면서 명절 음식을 양껏 준비해 놓았고 시모는 밝은 얼굴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숟갈 뜨긴 했지만 솔직히 기분은 별로였어요.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잘했다면 이런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시모의 고약한 성격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애쓰고 있는 시모가
참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끝낸 뒤 각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나가려는데 좀 전까지 있었던 형님 딸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불안한 느낌이 엄습해오고 있었는데 2층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형님 딸이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들 모두 2층으로 급하게 올라가자 형님 딸이 시모를 깔고 앉아 있었고 시모는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깨어나 괜찮다고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너는 왜 여기에 있는 거야? 하마터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잖아. 불러도 대답 없더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아니. 집 구경 좀 하고 있었는데 여기 문만 굳게 닫혀 있길래 뭐가 있나 궁금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뒤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던 걸 할머니가 붙잡아줘서 계단으로 떨어질 뻔했던 걸 막아줬어요. 그런데 할머니 크게 다친 거 아니에요? 아유, 괜찮다. 잠깐 정신을 잃었었는데 봐봐라, 멀쩡하잖아. 저기는 너희 할아버지 물건들 정리해서 넣어둔 창고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볼 때면 너희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정리해둔 창고인데 궁금하면 확인해 볼래? 먼지만 가득 쌓여서 볼 것도 없긴 한데 궁금하면 열어줄 수 있고. 저런 창고 함부로 여는 거 아니야. 그만 돌아가자. 나는 또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 한 줄 알고 놀랐잖아요. 저희 그만 가볼게요. 불안해서 더는 못 있겠어요. 형님네의 가족은 급하게 시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도 그 뒤를 따라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는 저희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셨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시댁에 더는 있을 수 없었지만 시모는 과거의 일들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병들고 나이를 먹어가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행동들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한다던데 시모도 예전과 다르게 성격이 많이 유해지신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명절날 시댁 모임 후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운전 중이라 제가 다시 받게 되었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냐고 여쭤보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시모의 사망 소식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남편은 운전 도중 급하게 차를 멈추더니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걸 주민들이 발견해서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터진 문제라 저희 부부는 급하게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고 가는 도중에 제가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저희는 시모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그건 암도 아닌 뇌출혈로 인한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어딘가에 강하게 부딪힌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온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 말에 충격에 빠진 저와 남편은 좀 전에 시댁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렸고 형님 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려는 걸 시모가 막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를 하던 경찰이 응급실에 도착을 했고 남편한테 가까이 오더니
고 건분이 씨 가족들 맞냐고 물어보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주변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시모는 저희가 가는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저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맥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늦게 출발했어도 시모는 병원으로 빨리 이송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형님이 기분 나쁘다면서 서둘러 시댁을 나가게 되면서 저희도 그 뒤를 따라 나가게 되었는데, 잠깐의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예고도 없이 떠난 시모의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뒤늦게 온 형님네에도 이런 상황을 듣게 되자 마음이 많이 안 좋은 듯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낳은 결과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시모가 살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형님네와 집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2층 창고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돌아가신 시부의 물건들이 아닌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었던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시모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크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까이 오지 못했던 것 뿐이지 이미 잘못을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시모와 명절날 함께 했던 식사가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안 좋은 감정들이 있더라도 후회를 하기 전에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오기 전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